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필두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원안을 고수하려는 정부 여당과 또 삭감하려는 야당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재정 건전화 특별법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2016년 도입 논의가 있었던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한 해 예산과 같은 국가 재정을 수립할 때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정 준칙을 만드는 건데요. 513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설정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같은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513조 원 내년 예산과 또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 토론에서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도 명예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대통령 시정 연설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513조 원입니다. 5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뭐 언론에서는 초슈퍼 예산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커졌는데 좀 나라가 성장하는 경제 발전 속도보다는 좀 빠르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뭐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빠른 증가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세수 증가 속도와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최근에 16년, 17년, 18년도에 그 초과 세수만 네, 호황이었죠, 세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한 68조 원 정도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 네. 근데 가정 살림은 뭐 초과로 수입이 많아지면은 뭐 무조건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저축해도 좋은데, 근데 국가 같은 경우가 초과 세수가 많으면은 이게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내수를 위축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 초과로 국가가 돈을 많이 걸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민간 쓸 돈이 없어진 거죠. 자본이 위축이 됐다는 네. 얘기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지 또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장 세수가 지난 한 3년은 예상보다 많이 거친 건 예. 사실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항상 예상보다 덜 거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수가 많이 거쳤으니까 많이 쓰자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 세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걷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수가 많이 거치면 그것도 정부가 꼼꼼히 계획한 것에 비해서 많이 거쳤으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거쳤지?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네. 많이 거쳤으니까 쓰고 보자. 저는 안 되고요. 제가 오기 전에 국가재정법을 봤어요. 예. 국가재정법 16조 2에 국가의 의무가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가 뭐냐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네. 둘째가 뭐냐면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노력해야 된다. 왜 국민 부담 최소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세수가 많이 거친다고 쓸 생각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예.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세수가 안 거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속도보다는 지금 조금 덜 거치거든요. 이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면 저는 세수가 지난 몇 년 많이 거쳤다고 쓰고 보자, 팽창 예산을 하자. 그래서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일단 뭐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지금 총 지출 증가율하고 또 경상 성장률에 대한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총 지출 증가율이 아무래도 경상 성장률의 그 변화보다는 좀 크게 움직이면서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부가 좀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그 정부가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 근거는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초과 세수가 한 68조 원 정도 늘었는데, 근데 그 68조 원을 지금 좀 전에 교수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게 네. 초과가 세수가 많이 거쳤으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그 방법이 이게 바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부분의 재원이 국민들에게 뭐 복지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가는 것이 그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는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68조 원 중에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국채를 갚은 돈이 한 29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29조 원 정도 이 국채를 갚아 나갔는데, 그러니까 덜 발행했던가 갚았던데, 네. 근데
우연히도 내년도에 그 예상되는 그런 적자 재정의 수치가 한 3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치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뭐 지금 감당 가능한 건가요 지금? 그게 국가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감당하는 국민이에요. 부담을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있죠. 국가 채무가 40%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그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국가재정법에도 우리 그 건전재정특별법을 안 만들다 하더라도 국가재정에 이미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국가재정법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는데 네. 그것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이 저는 아쉬워서 네. 40%냐 41%냐 그걸 가지고 따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된다. 건전하게 해야 된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도 여야를 막론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6년도 도입 논의가 있었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첫째, 적자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을 절대로 수입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뭐 그런 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수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재정 적자가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네. 지출을 통제하는 나라도 있고 예. 수입을 억제하는 나라도 있어서 그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뭐 일관된 어떤 그런 방법은 이야기할 수 없으나 어쨌든 목적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시적인 법, 그게 재정 건전화 법인데 이게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가 그렇죠. 됐었어요.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도 시도됐다가 예. 실패했고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시도했다가 16년도에. 실패했고 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그럴 대립되는 수밖에 겁니다. 없네요. 여는 더 이렇게 쓰고 싶고 네. 야는 발목을 잡고 싶고 하기 네. 때문에 항상 야가 반대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저 재정건전화법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법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재정건전화법은 과거로부터 계속 야당은 항상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주장을 뭐 해왔던 겁니다. 예.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 준칙을 세우겠다라는 건데 그럼 그 재정 준칙 도입으로 기준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해외 국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 나라가 예. 있죠. 미국도 있고요. 선진국, 그러니까 OECD 36개국 중에서 이것을 도입하는 나라가 30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거의 재정 다네요. 준칙을 도입하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이미 집권당 때 2016년 때 주장을 했다가 야당의 그 당시의 야당, 지금의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도입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굉장히 여야 간에 아주 뭐 정쟁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저는 입법화될 가능성이 없어서 저는 새로 이제 국회가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구성이 되면 네. 그때 정말 여야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아주 냉정한 기분으로 그걸 하든지 아니면 국가재정법에 아까 16조 1 재정 건전성 2 국민부담 최소화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부 항목을 더 넣어서 특별법 만들지 말고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법을 세부 아예. 항목에다가 아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는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봐서 어쨌든
이번에는 저는 뭐 이 정쟁 쉽지 않을 와운데 것 저는 안 될 것 같고. 같고 내년에 이제 새 국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이거 1999년도에 시도 한번 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여야가 한 번씩 반대해가지고 이게 뒤로 물려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는 크게 안 합니다만. 그러겠네요. 네. 네. 특히 요즘 같은 정국에서는 좀 그렇죠. 힘들겠다는 네,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예. 지금 뭐 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야가 불리한 상황이니까 저는 통과하는 것은 아무리 여론의 뒷받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렵다. 굉장히 정치 쟁점화가 돼버려가지고 네. 네. 본의를 많이 잃었다고 봐요. 사실 아까 저희 그림으로 이 운용 재정 OECD 재정 준칙 도입 현황이 나갔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도입한 나라도 늘어나고 네. 그렇죠. 네, 준칙들도 보면은 개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아마 재정 준칙에 대한 필요성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국회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가장 아마 건전성에 가장 먼저 대표되는 지표가 아마 국가 채무 비율일 겁니다. 우리나라 얼마 최근 전에도 그 40%를 뭐 넘냐 마냐를 갖고 이제 건전하다 아니다 얘기가 많았는데 이 기준 자체는 혹시 뭐 법상으로 활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그 재정 준칙이 30개국이 도입됐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그 30개국 중에서 21개국은 그 법령상이 아니라 국제 규약상으로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규약에 따라서 도입이 된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EU 가입 국가가 EU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이게 추구하는 그런 국제 기구인데 네. 이 나라에서만 이게 너무 재정이 안 좋으면은 다른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이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국제 규약으로 도입된 나라가 21개국이니까 30개국 중에서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9개 정도가 않고요. 그런데 됐다는 얘기죠. 이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균형 재정이랑은 달라서 이게 정확하게 영영을 수입과 세출을 딱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동태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재정 건전성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빚을 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이제 긴축 재정을 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의 틀에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채무 비율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하는 것 채무 비율로 재정 건전성을 논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가 부도가 된 나라들을 다 실증적으로 봐도요. 예. 채무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채무 비율이 한 60% 그리고 채무 비율이 40% 이하인 나라도 상당히 많이 국가가 부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 비율과 국가 부도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학계에서 밝혀진 바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 연설에서 이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10%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낮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최상의 수준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저는 첫째 아까 국가 채무 비율을 뭐 40%냐 41%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네. 국가 채무를 어느 범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60이 될 수도 있고 뭐 9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 채무에 짓느냐. 속하는 네, 그래서 범주. 그거 예. 가지고 논란을 야 40%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따지면 100년이 가도 저는 타결을 못할 것이라고 봐서 국가 채무를 가지고 저는 운운하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 그다음 대통령께서 GDP 40%뭐 안 넘는다고 하셨는데 장담 못 하세요. 왜? 과거에 보면 추경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추경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훌딱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를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을 어느 정도 이게 재갈을 물리는 것. 아 지출을. 네,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작년 지출의 몇 퍼센트 이상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예를- 지출의 평균치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할 수 없다. 상한을 두는 그렇죠. 방식으로. 아니면 돈이 반드시 백업이 되어야만 지출할 수 있다. 이 유명한 페이고 아닙니까? 네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출의 재갈을 물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재정을 반드시 이제 그 균형으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요. 따라서 국가 채무 기준을 40%냐 41%냐 이것 가지고 땡기지 마시고 네. 국가 재정 지출의 어떤 규율을 세우는 것. 저는 그것이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라는 것은요. 이게 사실 이게 국민의 부담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네. 채무자도 국민이지만 채권자도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100조 원이다, 1000조 원이다 채무를 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채권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네.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그 채무의 그런 범위도 굉장히 불명확해서 이게 좀 그 채무 비율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지출의 그런 비율로 말하는 것도 또 이게 쉽지 않은 게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이게 진폭이 있는데 거기에 좀 맞게 좀 동적인 그런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도 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내년도에 44조 원이 더 지출돼서 뭐 슈퍼 예산이다라는 말도 하는데 44조 원 중에서 융자 지출이 늘어난 것만 7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융자 지출은 이게 빌려줬다가 돈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조금 지출과 융자 지출은 굉장히 많이 다른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융자 지출이 7조 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출연 출자가 한 2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4조 원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그냥 단순 소비형 지출인지 아니면 투자형 지출인지도 봐야 되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네, 부분입니다. 아까 네. 그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 국가 채무는 국가 채권이다. 국민이 채무자이면서 국가가 채권자다.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국민이 채무자고 국민이 채권자. 그렇죠. 국가 채무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은 것이 상당 부분의 국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국인이 국채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일본이 GDP의 200조가 넘는 국가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아까 언급하셨지만은 많은 개도 국가의 경우에 국가 부채가 60%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도가 나는 이유는 상당 부분의 국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 국가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다 하는 것은 이거 매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만 지금 12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예. 이것이 한국의 그 건전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그래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449님이 2번이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반기업 친노조로 경제 폭망시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데 내년에도 추경해야 한다는데 왜 긴축 정책을 안 하죠? 라고 올려주셨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확장 재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4602님은 재정의 일시적인 증가를 이유로 고정 지출 늘리면 향후 재정이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끝자리 2743님 재정 건전화 특별법 필요하다. 9755님도 꼭 필요하다. 또 의견 주셨네요. 네, 9700님은 513조 원이면 국민 생산 가능 인구당 한 명당 2천만 원꼴입니다. 그럼 추경대로 하고 또 세금은 다 쓰지도 못하면서 왜 빌려서까지 예산을 편성합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3698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확장 재정을 정부가 주장하고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최근 경제 상황 때문이겠죠. 경제 회복을 좀 해보고자 재정을 넓히겠다는 건데 이 정부 막대한 예상이 과연 이 산업 또 우리 경제를 활력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쓰이는가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조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그렇죠. 것보다는. 근데 보면은 이게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한 국민연금 지출이거든요. 국민연금 지출만 뭐 한 4조 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다 그런 각종 공적연금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적극적 그런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인구 구조가 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출되는 부분이 가장 큰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채권자가 국민이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 뭐 상당 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에서 이것이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율이 이게 얼마나 적냐라는 것은 좀 주관적인 거긴 한데요. 이게 전부 다 원화 표시 채권입니다. 사실 이게 원화로 된 채권이지 외화로 표시된 달러나 채권의 이런 건 아니란 비율
비율은 그렇죠. 대단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다 국내에 머물고 원화로 머물고 그리고 내국인 비중이 외국인 비중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근데 그 부분도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외국인들이 원화 표시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팔고 원화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나갈 때는 달러로 바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갈 때는 달러로 그러니까 나가겠죠. 원화로 표시되었냐 달러로 표시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투자에 원화를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팔고 나갈 때는 달러를 사갖고 나가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그 엄청난 충격이 오면서 달러가 모자라는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2008년 위기고 이게 97년 IMF 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40이냐 5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이 채권을 계속해서 순환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네는 그걸 가져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 그런 차원에서 원화 표시라는 것 자체 그리고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지금 달러 표시로 채무한 것이 안 잡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안 잡혀 있는 것들이 IMF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빌려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금융당국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채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상은 다 잡혀 우리 있는 반사가 거죠. 다 잡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경제는 매우 취약하다. 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은 한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루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어제 말한 재정 건전하다라는 거는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았을 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져서 외환 위기가 왔고 97년도에 IMF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니까 위험하고 35%니까 위험 안 하다. 이런 그 그 의미가 크게 생각들은 않고. 한국의 경제 실상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얼마를 재정을 늘렸냐면 42조 늘렸어요. 작년에 네. 재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한 44조 늘린다는 건데 이렇게 42조를 금년에 늘려서 경제가 살아났나요? 성장이 오히려 가라앉고 있잖아요. 소비가 더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40조가 아니라 400조를 늘려봐라. 네.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거다가 지금 곳곳에 다녀보세요. 지금 세금 부담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저는 업자들을 너무 많이만 본인도 저도 작년 저작년에 비해서 소득세를 얼마나 많이 더 내는지를 몰라요. 따라서 국민 부담을 조금 생각해 주시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늘어나는 세수가 이게 전부 우리 국민들의 땀이고 피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재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두 번, 세 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죠. 네, 뭐 지금 문자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나라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도 명예교수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